여러분 반갑습니다. 5차시 조선의 신분제도와 향촌지배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학습 내용은 조선의 신분 구성과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을 탐구해 보고요. 조선 후기에 나타난 신분 질서 및 향촌 지배 질서 변화에 대해서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탐구활동 1번은 조선의 신분 제도와 각 신분의 생활 모습을 탐구해 보는 것인데요. 이렇게 표가 조선의 신분 구조라고 하는 표가 나와 있어요. 이 표가 알려주는 사실이 뭐냐 하면 조선의 신분제는 자유민인 양인과 비자유민인 천인으로 구분하는 양천제가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인층에서 분화가 일어나서 지배층인 양반과 피지배층인 상민을 구분하는 반상제가 일반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는 이 네 가지의 신분제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A, B, C, D에 들어갈 것이 뭔지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죠, 그쵸? 먼저 A는 양반입니다. 양반은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서 부르는 말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과거에 문과, 무과, 잡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과, 무과에 이제 통과한 이제 고위 관료층들이 문반, 무반이 되고 그 두 사람들을 같이 아울러서 양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관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과거 음서 천거 등으로 고위 관직을 독점했고요. 과전과 녹봉,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반들은 군역이 면제가 됐죠. 그래서 유학자로서 지식과 소양을 닦는 데 힘쓰거나 과거 공부에 전념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 양반과 상민 사이에 존재했던 계층이 비중인인데요. 중인들은 하급관리나 기술관이 많았습니다. 기술관은 여기 역관, 의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관은 지금의 통역관을 말하는 거고 의관은 의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통역관이나 의사가 전문 직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조선시대에는 이제 양반이 아닌 중인, 중간계층으로 분류가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역이 세습이 되었고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 양반의 첩액에서 태어난 서얼도 중인과 같은 신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쌤이 고민이 좀 많았는데, 보통 우리가 1부 1처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실 부인이 있어요. 정실 부인이 있는데 이제 그 정실 부인보다 조금 처로 인정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세컨드를 두는 거죠. 그게 첩인데 이 첩이 양인 첩이 있고 그 다음에 천민 출신 노비, 자기 집에 사는 노비라든지 이런 노비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식을 낳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분이 만약에 양인이다 라고 하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서자가 되는 것이고요. 어머니의 신분이 만약에 천민이면 그 자식의 신분은 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해가지고 서얼이라고 합니다. 이 서얼들은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냐면 여기 질문 1번 서얼이 받은 차별 대우요. 문과 응시가 금지가 돼요. 문과 응시 금지. 그럼 문과 응시가 금지된다는 건 뭐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무과라든지 잡과 이런 거는 시험을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얼이 홍길동일 텐데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엄마가 천민이거든요. 그 집 노비 출신이에요. 그래서 얼자가 되는 건데 나중에 천민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엄마가 양인이냐 천민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자식들 신분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 다음 C는 생산활동에 종사한 상민을 말합니다. 농민, 수공업자, 상인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은 국가의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해요. 그래서 상민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하고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이익으로
경제생활도 하고 그다음 조세공납 역을 부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해요. 법적으로 과거 응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과거 시험에 응시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다는 거죠. 왜요? 이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아까 양반하고 비교해 보세요. 양반 같은 경우에는 과전 녹봉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가 있었으니까 경제적 풍요를 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생계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만 했으면 됐기 때문에 과거 시험을 쳐서 관리가 되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고, 장민들은 생산활동에 종사했어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했고, 걔 중에는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관직 진출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량역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신부는 양인인데 그 사람이 하는 역은 천하다.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수군이라든지 조례는 관청에서 이제 자벽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나장은 그 형사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수라고 해가지고 지방 고을의 자벽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봉수 알죠, 그쵸? 봉화를 띄워가지고 이제 연락망을 담당하는 그 봉수 업무를 담당하는 봉수꾼도 있었고, 역에 근무하는 역졸도 있고, 좋은 업무를 담당하는 조졸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신부는 양인이지만 역은 천한,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천민이 있어요. 천민들은 대부분은 노비고요. 뭐 백정, 광대, 무당 등도 있어요. 백정을 여러분이 조금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고려 시대에는 백정이 역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반 그 농민들의 백정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조선 시대는 의미가 좀 축소돼가지고 도살업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백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광대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지금은 초등학생들한테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 연예인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쵸? 근데 이 조선시대에는 이제 광대, 무당 이런 업종들이 이제 천하게 취급을 받았지만 지금은 굉장히 각광받고 있다는, 시대가 변했다는 그런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으시겠죠. 다시 노비로 돌아와서, 노비는 보통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한 재산처럼 취급이 되었는데요. 때때로 이제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그 주인에게 이 납속을 통해 가지고 신분을 이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람도 간혹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처럼 취급이 됐기 때문에 그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 입장에서는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원칙을 고려시대부터 적용했냐면 일천즉천, 천자수무법, 이런 원칙을 적용을 했어요. 일천즉천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명이라도,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면 그 자녀도 자연스럽게 이제 노비가 되는 거고요. 천자수무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 부모의 노비가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어머니 노비의 소유주가 된다라는 게 천자수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어떤 거냐면 노비의 숫자를 이제 늘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 노비들이 양인이 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행을 해가지고요. 만약에 엄마가 양인이면 자식이 이제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아주 뒤쪽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신분 제도가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양인층에서 분화가 일어나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이제 4신분제가 정착된다라고 하는 것과, 각각 이제 신분에 속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탐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탐구활동 2번으로 갈게요. 조선 후기 신분제가 동요하는 모습을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 동요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게 동요인가요? 그렇죠. 동요는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양반을 중심으로 하고 있던 신분제가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흔들리냐면
우리 그 붕당 정치할 때 배웠는데 그 숙종 때가 되면 이제 환국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 한 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러면서 전국이 계속해가지고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양반층 내에서도 분화가 나타나서 중앙 정계에 있지 못하는 양반들은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수 양반들이 몰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양반들이 생계 활동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조선 후기가 되면 직접 생계 활동에 이제 종사하는 자리 짜기를 한다든지 그런 양반들도 나타나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족보를 파는 경우가 있어요. 족보를 판다는 건 사고자 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죠. 누가 이런 족보를 사냐면 부를 축적한 농민이요. 우리 지난 시간에 4차 시에서 배웠을 때 그 조선 후기가 되면 모내기법이 확산되면서 이제 이모작도 가능하고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도 가능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작을 통해 가지고 일부 이제 농민이 부농충을 성장하게 되는데, 그 부를 축적한 농민이 여기 있는 이름이 적는 곳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빈칸 6번에 공명첩을 사거나 그 다음에 족보를 구매 또는 위조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양반 신분을 취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 숫자는 늘어나게 되고요. 상민 숫자는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보면 지금 X축은 시간이 나타나 있어요. 그쵸? 시간이 지날수록 양반호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그렇죠.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상민호와 노비호는 점점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 그래프가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요. 왜 부유한 상민들이 양반이 되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부유한 상민들은요. 왜 양반이 되려고 했냐면 양반이 되면 군포를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보를 면제받고 또 지배층의 수탈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수탈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반이 되면 군포를 면제받고 지배층의 수탈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 양반 이렇게 보면 양반들은 군력이 면제가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유한 농민들이 양반 신분을 취득하게 되면 군포도 면제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배층의 수탈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너도 나도 양반이 되려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양반 숫자는 늘어나고 양반의 권위는 하락하고 그러면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뒷페이지는 이제 서울과 중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화적으로 살펴보려고 모의고사에 이제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빈칸 11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사람들은 서족이라고도 불린 사람들이고 서족이요. 그 다음에 문과응시가 금지되었다네요. 그리고 이후 제한이 완화되긴 했지만 아버지의 관직 높낮이나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받았다네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머니가 양인인 경우에는 서자,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에는 얼자, 그렇게 해가지고 서얼이라고 한다. 그 홍길동은 그래서 얼짠 거예요. 그리고 일천즉천의 원리에 따르면 이제 노비가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그 서얼들이 차별 폐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조 때 이르면 그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이런 학식 있는 인물들이 규장과 검서관에 임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칸 11번은 서얼의 신분 상승 운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얼들이 이제 정조 때 이르러 가지고 그 규장과 검서관에 임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까 서울들은 중인들하고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술직 중인들도 신분 상승 운동을 합니다. 서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몇백 년 동안 벼슬길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승문원의 청료직에도 임용될 길이 열렸다는군. 그래서 우리 중인만 차별받으니까 원통함을 호소하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소총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하지만 서울들과 달리 기술직 중인들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요 독자적인 문화를 향유를 했어요. 시사 같은 거를 조직해서. 그리고 서양 문물 소개와 개화 사상 형성에 기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역관들도 있으니까 서양 그 청나라 오고 가고 하면서 서양 문물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개화 사상의 영향을 기여하게 되는데 그거는 개화 사상 파트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울과 중인들 조금 심화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왼쪽에 사료를 한번 보자고요. 판부사 송시열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경옥이 충청감서로 있을 때 상소에서 공사노비가 양인철을 맞이하여 낳은 자녀는 한결같이 어미의 역을 따르도록 청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이게 아까 선생님이 말한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인이면 그 자녀가 양인이 되는 정책. 이거를 노비 종목법이라고 합니다. 영조 때 실시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노비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아까 일천직천 천자수모법에 따르면 이제 노비들은 이제 양이 될 수 없었는데 노비 종목법을 통해 가지고 양인으로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18세기 후반이 되면 순조가 아예 공노비를 해방시켜 가지고 노비의 수가 크게 줄어들고 노비 제도가 점차 해체되어 갔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정부가 노비들을 풀어준 이유가 뭘까요? 왜 노비들을 양민화 시켜가지고 이제 신분을 상승시켜 주는 걸까요? 그렇죠. 아까 여러분 봤던 이 그래프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아까 위에서 봤던 그래프. 양반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지만 상민의 숫자와 노비 숫자는 줄어들잖아요. 그럼 이 노비들 중에서 상민이 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반의 숫자는 많아지고 상민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민의 숫자를 늘린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상민들이 그 조세 공납 역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역 대상자를 늘리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역 대상자를 늘리고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비들은 조세 공납 역의 의무가 없어요. 주인한테 자기 신공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노비들을 양인으로 만들어주면서 국가의 조세 공납 역을 납부하게 하는 거죠. 자유를 주고 대신에 세금을 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밑에는 조선 후기 신분 변동으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준 사례들을 이제 모의고사에 있는 사료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진한 글자 한번 볼까요? 상민과 천민으로부터 뇌물을 많이 받고서 이들의 이름을 함부로 족보에 올려줬다. 그래서 족보에 이름을 올림으로써 신분 상승하는 사례가 있는 것이고 백성에게 납속을 모집해서 돈을 주고 자기 신분에서 이제 탈출하는 거죠. 그렇죠? 납속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부유한 백성은 아전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관가를 속여서 양반의 후예라고 칭해서 그대로 역을 면제받는다. 그렇죠? 양반의 후예라고 칭해가지고 역을 면제받았다. 이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양반이 되려고 하는 거죠. 역을 면제받으려고. 그 다음 역을 면하려고 하는 부류에게는 비록 그 대상이 갓난아이라도 쌀을 받고 공명첩을 준다. 아까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 이런 거를 줘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탐구활동 1번과 2번을 정리했어요.